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드디어 인하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10월 달에 일단 0.25% 인하를 했습니다. 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설왕설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별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과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먼저 세미나 안내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 2시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처가 어딜까요? 돈 되는 투자처 공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왜 서둘러 발표했을까요? 본래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까 10월에 우리가 한 달 후인 10월 달에 인하하는 게 본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한국은행이 고민을 했던 게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급격히 치솟은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10월 기준금리를 11월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금융당국의 통화 긴축의 제일 목표는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를 2%대로 가야 된다. 2%가 무슨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미국도 소비자 물가를 2%까지 끌어내려야, 2%대까지 끌어내려야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했듯이 우리도 정책 목표가 소비자 물가 2%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가 2%를 밑도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다시 10월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 80%, 11월에 인하할 확률 20%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 금리가 1%대로 지금 내려왔다. 물가가 지금 이렇게 너무 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 오히려 밑으로 지금 떨어졌으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대출, 그 다음에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에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상승세가 완만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 상승 속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진정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금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높은 금리와 이 물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 소비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 죽고. 그래서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미국처럼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얘기였죠. 자,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이어진 긴축 정책, 긴축 시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전 세계에 미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부 긴축 정책을 폈으니까요. 자,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이자가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예요. 이 금리가 인하됐다는 그 커다란 방향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의미는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 9.2%까지 갔었죠. 9.1%. 그래서 시중에 돈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 양적 긴축 정책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온다고요? 이제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양적 완화로 통화 정책이 대전환됐다는 거예요. 대전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통화 정책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 양적 완화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전환, 양적 완화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 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면요, 우리가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돈을 빌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개인 기업들이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활발해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로 전환을 시킨 그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집값이 많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금리가 정말 높게 올랐을 때도요, 집값은 올라왔고요. 금리가 또 내릴 때도 집값은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집값은 올랐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또 내릴 때도 집값은 또 떨어졌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이 집값에, 즉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집값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는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금리가 막 오르던 우리 2007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7년도 금리 얼마까지 올랐나요? 금융위기 바로 전이죠. 2008년. 2008년도 초반만 해도요,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준금리 5.25%까지 갔어도 집값이 막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비싸서 투자 못하겠다, 이런 소리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부동산 되게 화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 대출 규제는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 규제는 어쨌든 지속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막 인하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공급 물량이, 아파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수요 비해서 공급이 정말 없어. 공급이 없어. 사람들은 사고 싶은데 공급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관건이지, 금리 하나 가지고 뭐가 부동산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금리가 당장 집값에 무슨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의 시그널, 이 신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호가. 왜? 금리 인하가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도 0.25%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도 또 내릴 거고 후년에도 계속 내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되는 그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가 앞으로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심리를 사람들이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수요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좀 관망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집 사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자, 3년 2개월 만에 정책 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나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 감소, 신규 대출 수요. 당연히 이자가 뭐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신규 대출 당연히 좀 더 작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 신규 대출 수요를 자극해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의 영향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팍 파급 효과 이렇게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 부동산 정책. 이 정책이 부동산 국내 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약발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는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과연 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미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보면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시중에 이제 돈들이 많이 이제 굴러 다닌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넘친다는 거죠. 그렇게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면 뭐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실물 자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금,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을 실물 자산이라 그러죠. 자, 실물 자산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바로 부동산 자산이죠.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게 된다.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 이 돈들을 어디로 가요? 당연히 다 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의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쭉 봐오게 되면은 그런 돈들이 바로 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부동산 시장, 주시장을 자극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방향성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방향성은 어때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면은 너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요 부분에서 규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 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매물도 안 내놓고 사람들이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는, 그래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그러면서 거래는 안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길면 5개월이에요. 지나면 원래 추세대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더 이상 이 하락을 놔두면 안 되는 정부에서 부양을 하게 됩니다. 부양책을. 그래서 여기서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약간 상승 기조로 방향을 턴합니다. 방향을 턴하게 되면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3개월에서 이것도 길면 5개월 턴하다가 다시 원래 하락 추세대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정부에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5개월이면은 다시 시장은 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부양 대책, 규제 대책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단기적이다.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정부의 부양 대책, 규제 대책,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단기적인 영향밖에 못 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추세, 지금의 흐름이 상승 추세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터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라면 하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이겠죠.
지금 시장이 바뀌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정책 방향, 우리 지금은 정책 방향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정책 방향 뭐예요? 항상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거, 빠르게 늘려서 이 집 부족을 빠른 속도로 메꾸겠다. 그렇지 않으면 2, 3년 내로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게 한 유일한 방법은 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이에요. 정책 방향.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 정부의 정책이 동쪽으로 가는데 우린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해답이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돈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명히 돈이 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분명히 돈이 되는데 진행될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될 곳. 진행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도 괜찮다, 저기도 괜찮다, 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면서 어떤 지역은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중에서 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되는 곳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업성. 이 사업성만 무조건 잘 보고 들어가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절대 실패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곽 지역이든 중심 지역이든 무조건 사업성이 이제는 최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외곽 지역 제가 가지 말라고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외곽 지역도 이제는 사업성이 좋다면 외곽 지역도 서울의 외곽 지역도 사업성만 괜찮다면 여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은 내가 사는 거는 어디가 살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점점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외곽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하지만 지금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 데는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성이 좋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이 금리 인하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은 남들과 똑같이 그냥 그 상태로 가느냐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될 곳 어디? 사업성 좋은데.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10월 23일 날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대의 개막. 돈 되는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드리는 도우미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는 가장 끈기는 자에게 돌아간다. 나폴레옹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재테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